예, 안녕하세요. 뉴스핌 TV KYD 글로벌 마켓 앤 이코노미를 오늘 사회를 맡게 된 한기진 금융부장입니다. 오늘 인도 얘기를 집중적으로 한 총 4차례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그 운용업계에서 이머징 쪽 그 마켓, 이머징 국가에 대한 리서치와 트레이딩을 가장 오랫동안 해오시고 그 경험도 많고 또 시장에서 이쪽 플레이어로 가장 많이 또 가장 크게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을 귀하게 모셨습니다. 그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현동식 상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이제 한투운용에서 지금 해외 비즈니스 본부장을 지금 작년부터 맡고 있고요. 그전에는 2006년부터는 제가 이제 베트남 펀드를 운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상해 리서치 사무소에서 중국 주식을 직접 이제 리서치하고 투자하는 업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작년부터 서울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인도라는 새로운 시장을 또 이제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도에 투자하자라고 이제 제가 책도 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년 전에도 제가 그때 이제 중국에 꽂혀 있을 때는 또 중국에 대한 책을 썼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뒤에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해외 시장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이 아닌 우리를 쫓아오는 이제 후발주자들, 후진국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머징 마켓을 투자할 때 한국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장점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은 아마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좀 그거에 대한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좀 전에 그 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다시 한번 그 책 이름을 한번 인도에 관련된 거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형 서점에 가면 수많은 투자 관련 서적들이 있는데 보통 일반인들은 이 책이 진짜 그 많은 내용을 핵심적인 정보를 그 최신 정보를 담고 있는 책거리거든요. 그리고 특히 현직에서 시장을 보는 분이시니까 아무래도 뭐 참조할 내용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책 이름이 인도 컨슈머 파워라고 되어 있고요. 새로운 미래를 선정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아마 요번에 말씀드릴 내용이 사실 책에 있는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 사람의 경험을 활용해서 우리의 경험을 활용해서 인도에서 찾을 수 있는 어찌 보면 장기적인 성장 가능한 산업과 업종 종목을 이제 발굴을 해서 이제 샘플로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한번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저 책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화면에 띄어 있습니다. 네, 일단 본격적으로 그 인도 쪽 얘기하기 전에 그 요즘에 뭐 인도를 투자하는 이유가 결국엔 중국에 대한 그 투자 경험 때문이잖아요. 네. 중국에서 뭐 중국이랑 거대한 국가가 그 이머징 진짜 시장이 돼서 이제는 엄청난 국가로 경제 발전한 그 과정을 봤고 우린 또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투자를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또 잃기도 했고 그걸 목도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음에는 인도구나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중국 또 요즘엔 또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중국 얘기를 간단히 한번 하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오늘 아침에도 중국에서 뭐 다시 그동안 금리 뭐 우리로 따지면 금리 인하죠. 뭐 이런 것도 하고 결국에는 했는데 뭐 좀 요즘에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12년을 있다 왔기 때문에 중국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과 인도를 좀 비교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는 그림은 크게 보면 이제 위에 쪽의 그래프는 CSI 300 인덱스를 한 20년 정도 놓고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은 대출 기준 금리,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밑에는 재정정책의 그림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게 같은 시계열로 놓였기 때문에 이제 그 같은 시점에 금리를 내렸고 그때 당시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두 군데로 이제 파란색 음영으로 칠해진 부분이 사실은 이 금리 인하와 재정 정책을 한꺼번에 썼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맨 밑에 그림이 그래프가 우상향하는 거는 이제 재정 정책을 확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간에 그래프가 이제 내려가는 거는 금리를 인하했다.
그리고 맨 위에 그래프에서는 이제 그랬을 때 주가가 올랐다, 빠졌다, 뭐 이런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난번 이제 2015년 그리고 코로나 때인 2020년도 당시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썼습니다. 금리도 내리면서 재정 정책도 한꺼번에 썼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요번에는 사실 연휴 직전까지는 금리와 관련된 정책만 나왔고,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재정 정책이 이제 뭐가 나올 거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약간 좀 애매모호한 발표가 됐습니다. 특별한 재정 정책이 화끈한 게 없어서 네. 시장이 조금 헷갈리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단기적인 전망이고, 사실 제가 이제 진짜 드리고 싶은 거는 더 긴 그림입니다.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주가만 놓고 봤을 때, 네. 요 그림도 이제 똑같이 이제 상해 종합 지수를 갖고 저희가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2004년부터 현재까지의 그림이거든요. 네. 그냥 대충 보셔도 됩니다. 그냥 한눈에 보시기에 올랐다 빠졌다를 반복하고 있고, 2007년도 그 다음에 2015년도 고점을 아주 회복을 못하고 있는 시장이고, 이 등락 20% 이상 올랐다 빠졌다 한 게 20년 가까이 있을 동안 7번 있었다. 그러니까 네. 3년에 한 번은 올랐다 빠졌다를 왔다 갔다 했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 그림을 제가 똑같은 그 기간 동안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한번 뭐 맞춰보실 수도 있겠지만, 똑같이 2004년도부터 20년의 기간인데, 한눈에 보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네.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20% 이상 하락했던 기간이 3번이 있었는데, 네. 그래도 뭐 이렇게 큰 폭은 아니었고, 중요한 거는 하락 이후에 오래지 않아서 전고점을 회복하고 다시 우상향으로 회복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방금 보셨던 앞에 거와 음. 뒤에 거, 인도입니다. 뒤에는 네. 당연히 인도 니프티 50인데요. 그냥 이걸로 저는 답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지에 대한 판단은 각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하나만 더 덧붙인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제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한 네, 6개월, 3개월에 한 20, 30% 먹고 나는 빠르게 치고 빠질 수 있어라 하시는 분들은 중국이 훨씬 좋은 시장이죠. 이게 기회가 여러 번 있으니까. 네. 근데 자칫 잘못 잡으면 이제 고점 잡아버리면 전고점 원금 회복하는데 뭐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시장이고, 두 번째 인도 같은 경우는 나 단타는 잘 모르겠고 그냥 묻어놓고 길게 보고 크게 먹을래 하는 분들한테는 인도가 훨씬 적합한 시장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그래프 상에서는 그 시장 A, 시장 B로 돼 있거든요. 네, 제가 일부러 그렇죠. 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고 네, 네, 이름을 맞습니다. 뺐어요.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를 조금이라도 볼 줄 아신 분들은 뭐 이해도가 있을 것 같은데, 시장 A는 상해 지수고요, 중국의. 그리고 시장 B는 인도 주식시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주식시장을 보면 쭉 우상향이잖아요. 아까 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네. 세 차례 정도만 한 20% 빠진 적이 있지만, 차트를 보시면 지속적인 우상향이죠. 진짜 투자자들이 환호할 만한 아주 아름다운 그래프고요. 제일 위에 있는 거는 경제가 뭐 이미 오래전에 발달하기 시작한 중국의 상해 지수인데요. 뭐 2007년, 8년도 네. 그때 한번 정고점을 쫙 찍고선 뭐 등락을 하지만 여전히 그 정고점 회복 못하고 제자리에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어디다 투자할 거냐? 당연히 뭐 우상향하는 차트에 투자를 해야죠. 그거는 누구나 봐도. 네,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에는 또 다음에 이제 인도에 또 하나 관해서, 네. 제가 이제 제 얘기로 하면 또 이제 그래서 마침 또 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템플턴 자산의 이제 글로벌 회장을 30년 동안 하셨던 마크 모비우스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전 세계에서 이머징 마켓 투자 전문가로는 거의 뭐 탑이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마침 이분이 지난주에 이제 CNBC 방송이랑 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인도와 중국을 약간 대체제 관계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이 갑자기 확 반등이 나오니까 네. 인도에서 물어본 거예요. 음.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인도를 많이 올랐으니까 그동안 팔고 중국으로 가야 되겠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 게 재밌어서 네.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네네네. 첫 번째 이제 질문을 했던 거는 중국의 반등을 어떻게 봅니까? 라고 했더니 일단 좀 일시적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이제 정부의
그런 스탠스나 뭐 이런 게 변화되는 걸 확인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뭐 이제 반등이 일정 부분 나왔다 다시 다 이렇게 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얘기를 한 거는 사실은 이제 중국의 반등에 대해서 반등이 인도에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인도에서 자금이 빠져서 중국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와는 달리 이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인도나 중국이나 둘 다 이머징 마켓 인덱스,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두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 반등이 나오면 오히려 선진국 지수 대비 이머징 인덱스가 이제 좀 아웃퍼폼을 하고 지난 한 10여 년간 계속 언더퍼폼을 갔던 추세가 변하면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 돈이 좀 들어올 수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제 MSCI 이머징 인덱스 안에서의 이제 중국과 인도의 비중입니다. 거의 뭐 1등, 2등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인도로도 돈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마지막 질문이 되게 저는 제일 인상 깊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지금 오늘 현재 100달러의 새 돈을 받으면 어느 나라에 얼마씩 배분을 하겠습니까? 했더니 첫 마디가 이제 50%를 인도에 나는 투자하겠다. 네. 나머지 뭐 대만, 중국, 뭐 한국 뭐 이렇게 조금씩 투자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인상 깊었고, 그래서 요번에 인도가 좀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조정이 나오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일단 뭐 요약을 하자면 뭐 여러분 딴 건 다 뭐 없어도 이 방송 화면 캡처하신 걸 보면 이게 다른 뭐 마크 모비우스 박사라고 뭐 아신 분은 알겠지만 어쨌든 세계적으로 가장 큰 템플턴 자산 운용에서 그 회장을 한 30년 하셨던 분이라고 하니까 뭐 여기 대단한 투자 경험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지난달 9월 30날 그 CNBC랑 인터뷰하면서 그 인도하고 중국 관련해서 이렇게 말한 거를 좀 인용을 해 주셨습니다. 뭐 요약을 하자면 뭐 인도가 중국에 약간 요즘 반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중국보다는 인도가 유명하고 또 본인도 유망하다는 근거를 몇 가지로 뭐 인도의 전망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선진국 이머징 인덱스 지수가 더 오를 거고 그러면서 선진국 인덱스에 투자했던 돈이 이머징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돈이 인도로 또 더 들어갈 거다. 네. 뭐 이런 식의 네, 말씀이신 네. 거죠? 선순환이 간다. 네, 선순환이 된다는 거죠. 예. 뭐 안타깝게도 한국은 뭐 얼마 안 늦지 투자 후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리고 제가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한국 투자자들이 중국과 인도에 투자하고 계신 이제 금액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줄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8조 원 정도 되고요. 이건 이제 설정액 기준이긴 합니다만 네. 공모펀드나 ETF를 합쳐서 이제 계산한 거고요. 인도에 투자하는 게 많이 늘었지만 아직까지 2조가 조금 못 됩니다. 네. 그러니까 8대 2의 비율인데 네. 이제 저는 이제 좀 전에 마크 모비우스 박사도 100원이 생기면 50원을 우선적으로 인도에 투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인도로 좀 더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국 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조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 한국에서는 인도 투자가 그렇게 그 상대적으로 그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뭐 아까 템플턴 운용의 그 회장께서는 뭐 50%는 인도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추천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과는 흐름과는 조금 뒤늦게 인도 투자 비율이 뭐 8대 2 정도로 2죠. 굉장히 떨어지고 대신 중국은 투자 비율이 좀 줄여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 템플턴 회장께서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이 비율로 보면은 완전 역전 상태가 반대의 흐름으로 한국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지속적으로 인도 투자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를 뭐 이걸 보면 반증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국에 보면은 이런 그 투자자 해외 투자를 놓고 봤을 때 이 비중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가령 뭐 템플턴 자산운용 그 전 회장이 말대로 하면 50%만 해도 뭐 여기서 보면은 인도에 대한 상품 설정액이 1.2조인데 현재 10월 달 기준으로 뭐 이렇게 따지면 뭐 향후 한 2배, 3배까지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네요. 뭐 이게 너무나 단순한 계산이긴 한데 네. 이렇게 움직이진 않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뭐 그 중국이 워낙 또 이슈여서 그것과 비교해서 인도를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점을 좀 중국과 비교해서 좀 환기를 시켰습니다. 예,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해서 인도 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뭐 분석이나 조언이나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고 그렇다면 인도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이해를 한 정보 차원에서 인도가 괜찮은 건가 진짜 들어가도 되는 건가? 아니 그렇게 유망해? 인도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은 인도는 나라만 크지 여러 가지 뭐 인종 다양성 언어 또 신분제 다양한 국가 시스템 복잡하고 하니 중국 같은 중앙 집권식 국가와 달리 경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보면 인도는 뭐 아무리 성장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또 그래서 아 진짜 그런가? 그래서 우리 일반 한국 사람들은 그 중국 예전에 중국 성장할 때보다 좀 확신이 적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확실히 적은 것 같아요. 옛날에 중국이 경제를 막 개발할 때는 막 미친 듯이 달렸거든요. 아무도 중국이 그 경제 성장을 못할 거라는 그 뭐죠? 의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중국은 무조건 된다. 맞아요.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인도는 될까 말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정보가 부족해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제 중국만 해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네네. 비즈니스적으로 출장, 여행 뭐 엄청 다니셔서 친숙하니까 이게 자신감이 좀 있으셨는데 인도는 사실 갔다 보신 분도 많지 않고 좀 멀고 잘 모르니까 이제 겁이 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프로가 많이 좀 해서 교육을 좀 시켜드려야 되는 게 네.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인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좀 뭐 최신 그 뭐죠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본부장님께서 최신 그 진짜 근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 뭐 인도하면 넓은 땅, 예. 뭐 인도 사람들은 대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자기네 땅을.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인적 자원, 뭐 인적 자원도 워낙 다 아시잖아요. 워낙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인구도 많은데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또 저렴한 인건비의 노동력도 많고 뭐 모든 걸 갖춘 거죠 인적 자원 치면. 그래서 인적 자원 경쟁력을 한번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일단 뭐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말씀을 네. 하시긴 했는데 그냥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면 네. 일단 2030년 정도의 전망을 가지고 봤을 때 이 전 세계에서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애들하고 아주 노인분들 네. 뺀 생산 가능 인구의 전 세계에 있는 생산 가능 인구 중에 국가별 점유율. 네. 보시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도가 이제 중국을 앞서서 전 세계의 18%, 중국이 17%, 뭐 이 정도를 차지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머릿수로는 이제 넘버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보실 수 있는 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임금이 싸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중국에 비하면은 거의 3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싸기 때문에 중국의 공장들이 옮겨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전망들. 그런 건 이제 많이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좀 더 주목을 하고 싶은 부분은 요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는 있는데, 이렇게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왼쪽에 있는, 요 다음 그래프. 보시면 이제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정부의 자본 지출 규모거든요. 정부가 이제 정부돈 써서 인프라를 깔거나 뭐 그 사회복지를 하거나 뭐 이런 교육을 하거나 하는 예산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모디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눈에 띄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사람이 많긴 했는데 사람을 쓸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했던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수출을 하려도 항구가 부족하다든지, 항구까지 물건을 실어 나르고 가져올 도로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게 이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던 부분인데, 모디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쪽에 예산이 굉장히 오른쪽 그림은 이제 그 집중적으로 인프라에 투자되는 예산을 또 따로 떼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인프라가 깔리고 사람은 원래 있었고, 네. 그러면 이제 더욱 빠른 발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사실은 여기까지는 대부분 인도 얘기하시는 분들 여기까지는 다 얘기를 다 하세요.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변 분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마지막에 꼭 근데 말이지 하면서 네, 물어보시는 그쵸. 근데 게 말이죠. 있어요. 항상 하죠. 네, 그게 여기 보이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카스트 제도 가장 먼저 이제 밑바닥에 깔려 있으신 찝찝함이죠, 일종의. 네. 그리고 뭐 부정부패, 인프라 부족, 뭐 빈민촌 막 사진 많이 네. 보이고 거기에 이제 정점을 찍은 게 제가 봤을 때 기안84 음. 그분이 이제 인도 여행 갔다 온 예능 프로에서 예. 완전히 낙후된 모습이 이제 네네. 부각이 되면서 투자를 해도 돼? 라는 이제 의문을 가지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 찝찝함을 덜지 않고서는 사실은 진짜 손이 안 나가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없는 나라가 세상에 있냐? 그럼 우리나라는 괜찮냐? 미국은 괜찮냐? 네네. 다 이제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문제를 압도하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냐 없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문제의 사이즈가 커지고 있느냐 적어지고 있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걸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것도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또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그림을 항상 보여드리면서 그 결론을 맺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서 보시는 그림은 이제 전 세계에서 GDP 규모의 상위 국가들을 보여드린 건데 이 그래프 범위의 바깥에 위쪽에 중국과 미국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뭐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어서 제가 이제 독일, 일본, 이제 인도와 이제 거의 근접해 있는 나라들, 그 다음에 영국은 최근에 인도가 제꼈다고 이제 네. 신문에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을 일부러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고 있는 게 인도입니다. 네.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2006년, 7년까지는 인도의 GDP 사이즈가 한국하고 비슷하게 올라왔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은 이제 뒤처지기 시작을 했고, 인도는 거기서 어찌 보면 가속도가 붙었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어찌 보면 앞에서 보셨던 이 뭐 카스트 제도부터 뭐 이런 뭐 불안 요인들을 설명해주는 어찌 보면 최종 성적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부정적인 요인보다 긍정적인 요인이 훨씬 더 커졌고 커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커질 수 있는 나라다라고 저는 이제 결론을 맺고 네. 이제 그런 고민 그만하시고 이제 어디에 투자할지에 조금 더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이게 참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우리가 머리가 아니 그냥 정서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 이것과 또 금융시장 쪽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아 그건 그거고 한번 이런 차트나 숫자를 한번 보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이 차트가 말하는 게 같은 내용을 결론 귀결하고 있느냐라고 항상 분석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본부장님께서 보여드린 것처럼 아, 부정적인 시각들은 있어. 이게 구어체로 단어들로 있죠. 근데 이 숫자로 보여지는 차트 그래프를 보면 이 부정적인 시각들하고는 달리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지? 근데 차트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여기에 무슨 개인의 선입견이 들어간 거나 정서가 투영된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투자자 입장이라면 이 차트하고 숫자를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보면은 인도에 한번 크게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예, 굉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던 게,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인도에 대한 시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부정적, 긍정적, 뭐 여러 가지 문화적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나 선입견들은 실제 인도에 가보면 정말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로 큰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이 차트나 숫자로 보여주는 거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 인도를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숫자로만 보고 얘기를 하자. 근데 충격적인 거는 2007년도까지는 대한민국과 그 GDP가 비슷했지만 그 맞아요. 이후에는 지금 거의 더블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영국도 과거에 그 인도를 지배했던 맞습니다. 영국도 네. 작년 기준으로 추월했고요. 네.
지금 거의 그 GDP 차트를 보면 거의 일본하고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추세면 네. 그래서 2030년 정도면 거의 3등으로 하나 더 제낀다라고들 전망들을 하고 계신 거죠. 그게 이제 요 그림을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 진짜 본부장님께서는 2030년 정도에 일본도 제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을 무시하기에는 이미 네네. 다만 이제 인도는 GDP는 큰데 머릿수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n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인당 GDP로 나눴을 때 이제 떨어지는 거는 물론 있습니다만 네네. 절대적인 사이즈로는 이미 뭐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돼가고 있고요. 네, 그러네요. 네. 여기도 보면 인도 인적 자원 경쟁력 하면서 월 최저임금 비교를 해주신 차트가 있는데 2023년도 기준으로 중국은 370달러 네. 월 최저임금이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베트남을 많이 가잖아요. 베트남 투자도 많이 하고 네. 베트남이 중국에 한 40% 정도 되나요? 네. 162달러. 근데 인도는 이게 얼마인가요? 베트남보다도 절반이네요. 이게 인도가 인당 GDP로 봤을 때 지금 2,500달러고요.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4,500달러 정도 선입니다. 그러니까 곧 그들끼리로 봤을 때는 이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가 살짝 조금 더 잘 사는 나라죠. 그렇군요. 네, 요 그림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요 이제 그 임금 그래프 한번 네네네. 봐주시면 그 이제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제2의 중국이 네네. 이제 인도라고 보시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의 시작이 미중 간의 이제 갈등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만일에 미국이랑 그 중국이 친해지면 네네. 인도는 그럼 기회가 없어지는 거냐? 음. 라고 보실 수도 있어서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근거 중에 하나가 요건데 중국은 이제는 임금이 소득 네. 수준이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네네. 옛날처럼 공장에서 남의 나라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사는 나라가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이랑 미국이 친해져도 이제는 중국이 과거에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과거에 중국이 했던 그 공장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인도가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저는 예전에 그런 분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기 전에 네. 그렇게 해야 될 경우에 미국에도 큰 손해다 그러면서 나왔던 이유가 미국은 어찌됐든 간에 내수, 서비스 이런 산업인데 중국이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공장 역할을 해주면서 미국의 물가 안정 역할을 그렇죠. 굉장히 큰 기여를 했었다고요. 예, 가령 미국과 특히 소비가 중심인 미국에서 뭐 요즘에도 미국 기준금리 얘기하면서 인플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의 물가 안정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걸 감수하고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의 어떤 분석도 있었는데 이 최저임금을 보면 미국이 또 중국과 친해져도 이 정도 중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세계 공장 역할을 못하게 됐는데 못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인도랑 계속적으로 친해져서 자기들의 어떤 물가 안정을 위한 공장 역할 뭐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예, 왜냐하면 맞습니다. 세계적인 그 경제 발전사를 보면 일본이 그랬고 또 우리나라가 또 그랬고 그래서 미국 경제 시스템이 편입된 이유도 결국에는 미국의 어떤 그 물가 안정 역할, 뭐 공급자 역할, 뭐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반도체 공급 사이클 미국에 들어와야 되냐 안 되냐. 결국엔 다 미국 중심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차트를 보면은 인도가 앞으로 더 미국의 그런 공급 사이클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나는 뭐 예상이 충분히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제가 늘까 말까 하다 뺀 그림 중에 하나가 네. 미국의 이제 공급망 재편 전략을 크게 세 개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이제 니어쇼링이라고 해서 이제 가까운 나라에서 소싱한다 해서 멕시코 같은 데서 그쵸.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뉘는 게 첨단 제품과 이런 임가공 수준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제품들. 첨단이 이제 반도체가 대표적인 거는 이제 한국, 대만, 일본 정도 이제 국한된 나라 선진국에서 만들어 주는 거고 나머지 중국이 하던 거가 이제 다 인도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이 하던 공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베트남 그쵸,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은 14억 인구, 14억 명이 하던 거를 베트남에 1억 인구거든요. 1억 명이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인도는 14억 명이니까 네. 결과적으로 14억이 하던 걸 받아갈 수 있는 베트남에서 1억 명이 할 걸 받아가요. 그래도 13억 명이 하던 일이 남지 않습니까? 네, 그쵸. 그래서 인도가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인 거는 구조적으로 네네.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큰, 미시적인 얘기, 거시적인 얘기, 공급망 얘기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하자면 네. 너무나 큰 이야기인데, 네네네. 어쨌든 저희가 그 말씀드렸던 거는 어떤 그 거시적, 미시적 차원에서 인도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네. 글로벌 경제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도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 주식은 우리가 밤새면서 직접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개별 종목,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을 단말기 켜놓고 HTS로 투자를 할 수 있고, ETF 등등등 수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도는 직접 투자가 안 되는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본부장님께서 가져오신 거는 인도 투자 니프티 50 인덱스 충분하냐 이렇게 의문부호를 했지만 한번 인도 투자를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되는지 그 특성을 간단하게 좀 한번 네. 아무것도 몰라서 사실은 어찌 보면 여기서부터가 제 주특기 네. 차별점이라고 할 수 그쵸, 있을 것 그쵸. 같아요. 요 그쵸. 앞에까지는 이제 그쵸. 예, 많은 분들이 비슷한 네.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대부분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이제 금방 말씀드린 인도가 좋다까지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냥 바로 니프티 50 정도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개별 종목 매매가 아직까지 허용이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보시는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니프티 50보다 훨씬 좋은 기회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이유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니프티 50 인덱스 외에 좋은 투자 대상이 있다고 하시니까 일단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왜 계속 이어져야 되는 내용들이어서 네. 일단 제일 먼저 하셨던 게 인도의 대표 지수로 해서 니프티 50 외에도 많다 이렇게 네. 네, 어떤 걸 좀 이렇게 중국 얘기를 먼저 하셨는데 일단 이렇게 설명을 네. 좀 드릴까 해요. 네네. 그러니까 대표 인덱스를 사는 것이 충분한지에 대한 좀 약간 과거 사례를 한번 보고 네네. 넘어갈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일단 그냥 이렇게 대충 큰 흐름만 보셔도 됩니다. 왼쪽 그림은 중국의 GDP의 증가 추이입니다. 절대 사이즈. 네. 중국은 GDP가 꺾였던 적이 없어요. 지금 중국의 주가가 몇 년 안 좋았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부진하다, 힘들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얘네는 지금도 4.5% 이상의 GDP 성장률을 보이는 나라입니다.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대표 인덱스라고 할 수 있는 CSI 300 상해 종합입니다. 그냥 아까 맨 처음에 중국하고 비교할 때 그 그림이에요. 그냥 등락만 있을 뿐 추세가 없는 시장이다. 그래서 요 시장이 커지고 경제가 커진다고 해서 반드시 그 대표 인덱스가 오르리란 법이 없다라는 조금 한번 다시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하는 계기를 드린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인도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왼쪽 그림은 이제 니프티 50 다들 좋아하시는 니프티 50의 업종별 비중인데 딱 보시기에도 이제 금융이 34%로 가장 많은 비중, 그 다음이 IT, 에너지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것만 보시면 사실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오른쪽 그림에 이 10가지 업종들의 5년 정도의 성과를 비교해 드린 건데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 이제 많이 오른 게 소재, 부동산, 자동차 이런 순서인데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밑에 부분에 지나가고 있는 게 니프티 50입니다. 10개 중에 8등을 했어요. 10개 세부 업종 중에. 밑에 걸쳐 있죠. 근데 꼴찌가 뭐냐 이렇게 봤더니 금융업종입니다. 그러니까 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이 꼴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을 끌어내리니까 니프티 50이 8등밖에 안 됐다. 이 얘기는 거꾸로 말씀드리면
금융만 빼고 사도 돼도 지금보다는 좋을 수 있고, 그쵸, 그쵸. 10개 중에 그냥 대충 찍어도 10분의 10분의 7의 확률로는 니프티 50보다는 좋을 수 있다. 네. 이제 이건 이제 너무 단편적으로 말씀드린 거긴 한데, 네. 결론은 조금만 더 공부하고 조금만 더 살펴보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널려 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지금 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해외 주식을 투자할 때 특히 개별 종목 투자가 안 될 경우에는 대표 지수를 놓고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뭐 중국은 뭐 상해 지수나 뭐 그 CSI 300 지수 같은 경우는 좀 아시는 분은 다 아는 거고, 그래서 인도를 투자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들은 보통 니프티 50 요거 뭐 제 기억에도 니프티 50은 네. 들어보고 나머지는 거의 안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게 전부인가? 아니면 요거밖에 할 수 없나? 아 이게 좀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아니다. 그 여러 가지 지수를 비교해 놓고 봤을 때 니프티 50 지수가 한 탑 10 중에 뭐 한 18위밖에 안 되는 굉장히 낮은 축이고, 근데 개별 종목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뜯어보니 뭐 부동산, 뭐 IT, 뭐 에너지 뜯어보니 이 지수를 끌어내린 거는 금융업종 때문에 그런 거다. 네. 고로 금융업종을 제외한 다른 지수들을 많이 살펴보면 니프티 50보다 수익률이 높은 지수들이 널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시각을 확장하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고민의 시작이죠. 네, 결론은 그렇죠. 아직 아니고 고민의 시작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이 방송을 유튜브를 보실 정도로 진지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좀 더 좋은 기회를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직 인도에 대한 그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정보가 너무나 제한적이니까 인도에 대한 것보다도,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봤고요. 니프티 50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 다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제 뭐 인도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중국 얘기를 또 계속 그 써주셨는데, 네. 뭐 보니까 중국 투자 경험을 한번 살려서 인도의 향후 성장 산업이 뭐냐, 그쪽에 한번 투자해보자, 뭐 이런 취지로 한번 또 말씀을 해주실 건데요. 뭐 보면 현재 인도와 중국의 어느 시점이 비슷할까? 예.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어떤가요? 뭐 그 이제 제가 니프티 50 말고 좋은 게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면 뭐가 있는데라고 이제 그쵸, 저도 스스로 반문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찾는 방법은 진짜 수도 없이 많을 텐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 경험에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12년을 있다 왔기 때문에 제가 인도 출장 처음 갔을 때 느꼈던 게, 야, 인도는 진짜 한 2004년도 중국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러면서부터 그러면 그때 이후로 중국에서 뭐가 잘 나갔지? 인도가 진짜 제2의 중국이 되면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실은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개똥 철학인데요. 그 일단 뭐 시간이 되는 정도 범위에서 네네.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요 그림은 제가 보는 이머징 마켓을 투자할 때 제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X축은 가로축은 국가별 평균 연령이고요. 세로축은 국가별 평균 소득입니다. 인당 GDP. 이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은 늙었어요. 거의 은퇴 연령에. 네. 근데 돈은 벌어놨어요. 네네. 맨 반대편에 있는 인도는 아직 되게 젊어요. 근데 아직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달라지죠. 네네. 일본 사람들은 돈은 있지만 은퇴를 하거나 할 나이이기 때문에 소비가 줍니다. 그죠? 공장 가서 일할 수도 없어요. 늙었으니까. 네. 그렇게 그냥 흘러가겠죠. 인도는 돈은 없지만 몸이 튼튼하고 젊기 때문에 남의 나라 공장 와서 지으면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돼요. 네네. 그러면 그 성장 과정을 우리도 해본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중국은 불과 한 10여 년 전, 20년 전에 그 과정을 다 겪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반복된다, 어느 나라나, 라는 거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요거를 이제 제가 또 단적으로 아주 쉬운 예로 하나 또 보여드리는, 제가 이제 즐겨 쓰는 그림인데, 한국 분들이 이제 부동산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이 그림 맨 위에는 한국의 강남 개발 직전에 잠실주공 앞에 논밭이 펼쳐져 있는 이런 그림들입니다. 네. 이게 지금 강남이 됐잖아요. 네네. 중국도 똑같아요. 푸동이 허허벌판이 지금 막 100층짜리 빌딩들이 수두룩한. 그 베트남의 호치민 가보시면 또 이제 여기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저런 허허벌판이 지금 이제 막 빌딩 숲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예를 들어 베트남 저희 이제 법인이 있어서 가면 현지 직원들을 만나거든요. 네네. 그럼 제가 이제 그 직원들한테, 야, 저기 강남처럼 될 거야. 니네 집이라도 하나 사나? 그러면 그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거 개발되려면 멀었어. 값 비싸고, 택다 비싸고, 출퇴근 엄청 힘들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이 모든 얘기의 핵심입니다. 되게 쉬운 얘기고 누구나 뻔히 알 수 있는 얘기지만 경험을 해본 사람의 이 확신하고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의 확신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저희가 인도 같은 이머징 마켓에 투자할 때는 이렇게 보면은 아마 가서 보시면 이제 쟤네도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쟤네도 돈 벌면 뭐 할 것 같다.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거에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장점이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걔네는 막 이상한 소리 합니다. 앞으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이제 인도의 대표적인 기업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어컨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네네. 가서 야 니네도 돈 벌면 니네 50도씩 올라가는 나라에서 에어컨 안 사겠냐? 그러면 걔네는 우리는 전기요금이 비싸 뭐 이런 얘기해요. 근데 그런 거를 저희는 경험해 봤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그려지니까 미리 좀 투자해서 버티기를 하면 길목 지키기 하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볼 수 네. 있을 것 같다. 이게 제 결론이고요. 네. 그 다음 장에 이제 이거는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저기 인도 문바이의 전경입니다. 빌딩 숲과 빈민촌이 혼재되어 있는데 네네. 지금 뭐 이제 기안84에서 빈민촌을 갔다 온 거고 네. 저희는 빌딩 숲을 바라보고 저 빈민촌이 빌딩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의 투자 기회를 찾으려는 거죠.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저희의 핵심적인 전략이라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워낙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 경험도 많으시고 실제로 중국의 발전하는 과정에서 트레이닝을 현재 리서치와 트레이닝을 해보셨고 심지어 또 베트남의 과정도 다 보셨고 그러면서 경제 발전 단계에서 어떤 개별 섹터들에 대한 수요와 거의 성장까지 다 보셔서 흐름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모든 걸 보시고 지금 인도는 그 흐름에서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다. 그 비교 대상이 중국을 놓고 얘기를 해주신 건데, 아까도 말씀하신 게 중국의 2004년, 2007년이랑 인도와 비슷하다. 고로 이런 섹터들이 올라갈 거다라고 우린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투자자들은 길목 가서 선점하게 가 있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지. 저게 되겠어? 저게 되겠어? 라는 걸 하면 영원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 사진을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도 인도에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여기 사진을 보시면 문바이 이렇게 말도 안 되거든요. 여기 빈민촌 가면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말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만큼 또 인도들 가보면 중앙 권력이 또 지방 권력이 세서 그런지 돈하고 여러 가지 이슈만 되면 이런 거 순식간에 밀어버리고 빌딩 올리더라고요. 인도도 그런 나라더라고요. 한국은 이런 거 한번 하려면 워낙 좀 민주주의 사회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견, 의사소통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인도는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더 빠를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일단 그래서 인도의 단계별 그에 따른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중국과 비교해서 중국이 어느 정도 와 있냐, 인도가 어느 시점에 와 있냐, 요 얘기를 한번 하는 게 지금 좀 정도 남았으니까 여기까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에 예고편이 될 수도 있고요. 미리 이제 조금 말씀드리는 차원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거를 이제 타임머신 타고 한번 중국에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샀어야 되는 종목들을 인도 가서 사놓자 이런 차원인데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제 근데 막연하게 생각만 갖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씩 이 생각이 맞는지 그런 게 뭐가 있을지를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고 같이 고민하는 식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이제 보실 그림은 이 분석을 하려면 가장 처음에 언제
지금의 인도가 언제의 중국과 유사한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인도의 인당 GDP는 2,500달러입니다. 근데 중국의 인당 GDP가 2006년, 7년 그 사이에 2,500달러를 지나갔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2,500달러 2006년부터의 중국의 그 업종별 성과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그림이 그건데요. 그래서 2006년 1월부터 21년 12월까지 중국은 31개로 아주 세분화된 업종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성과를 쭉 살펴봤는데 순서대로 쭉 나래비를 세운 겁니다.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맨 왼쪽에 2893% 상승한 업종이 식음료고요. 두 번째로 1871%, 그러니까 그냥 18배 오른 업종이 가전. 그 다음에 헬스케어가 1500%, 임용 뭐 1500%, 자동차 900%. 근데 저 기간 동안에 상해 종합은 200%밖에 못 올랐어요. 거의 맨 오른쪽에 주황색 이렇게 표시된 거가 상해 종합입니다. 31개 중에 거의 한 28, 9등 했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중국도 대표 인덱스 투자하면 이런 좋은 앞에 서 있는 저기를 다 놓친다라는 게 네. 확인은 됐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실 거는 업종이 18배, 15배씩 올랐다. 이게 종목이 아니고 이 정도 올랐다는 건 사실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12년을 있었지만 2006년부터 뭐 이렇게 긴 시간에 네. 상승률을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작업은 근데 이제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대부분 이제 뭐 가전, 헬스케어, 자동차 같은 소비재였기 때문에 네. 어떻게 올랐지? 라고 보니까 제일 이제 쉬운 게 그거지 않습니까? 소매 판매가 얼마나 늘었길래? 네. 라고 보면 2006년경부터 사실상 한 GDP, 인당 GDP 한 10,000불 정도가 되는 2019년 정도까지가 가장 빠르게 소비가 늘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젊었지만 돈은 없었던 중국이 남의 나라 공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네. 아기를 낳으면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뭘 사고 하잖아요. 네. 그 시기가 저 시기였던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시기에 소비가 가장 크게 폭발을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했던 작업은 근데 이제 보면 식음료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 2,800% 28배나 올랐는데 이제 그럼 이게 인도에도 있어? 이걸 봐야 되잖아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식음료가 올랐던 이유는 잘 아시는 마오타이, 우량액 같은 백주 회사들이 올라서 오른 거예요. 네. 네. 근데 보니까 인도에는 이런 백주 회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다음에 한 작업이 그러면 이건 제끼자. 인도에 없는 중국에서 많이 아무리 올랐어도 인도에 없는 건 제끼고 인도에도 있는 거를 고르니까 가전, 헬스케어, 자동차가 꼽혔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의 1차적인 결론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 한 거는 되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업종이 도대체 15배씩 올랐으면 평균적으로 네. 그 안에 종목들은 얼마나 올랐을까? 그렇죠. 그걸 저희가 살펴본 건데 네. 이게 아마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또 이것도 불러드릴게요. 가전업종에 대표적으로 많이 오른 많이만 오른 게 아니라 대표적인 회사들, 제일 큰 회사들 뭐 하이얼전기 들어보셨을 수 네. 있어요. 중국 관심 있었을 네. 분은 그리전기 이게 이제 에어컨만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제 뒤에서 이 회사와 이 회사의 도플갱어인 인도 회사 이제 자세히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이 그리전기라는 회사는 100배가 올랐습니다. 104배 올랐어요. 그 자동차 업종 아까 9배 정도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거기에서 BYD는 잘 아시죠? 네. BYD가 110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BYD보다 더 오르는 회사가 장성자동차 그레이트월이라는 회사인데 얘는 180배가 올랐고요. 헬스케어에서 항서제약은 아마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걔는 160배가 올랐고 아이얼 안과라고 안과 전문 병원은 96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종이 막 열 몇 배씩 오를 동안에 그 안에 대표 종목들은 거의 막 100배 가까이 올랐다. 그리고 저희가 또 시뮬레이션 엄청 해봤는데 이 10개 종목을 오른 것도 있고 들어오른 것도 있는데 10개를 그냥 10분의 1씩 나눠서 샀다라고 하면
그 포트폴리오가 160배가 올랐습니다. 어, 그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에.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결론이 야, 이 정도면 인도 가서 무조건 똑같은 놈 찾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근데 여기까지 이제 좋은 얘기만 한 건데, 또 이제 돌아서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꼭대기 잡으면 어떡하지?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인도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똑같은 걸 더 한번 해봤는데, 중국의 역사상 주가 고점은 2007년도 10월입니다. 네. 6,200포인트 찍었잖아요. 네. 지금 상해 조합이 3,000포인트 왔다 갔다 네. 반토막 나 있잖아요. 네. 그럼 만일에 우리가 그 6,200포인트 찍었던 날 이 10종목을 똑같이 샀다면 어땠을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시 불러드리면 그리전기라는 회사는 그래도 16배가 그날 이후로 올랐고요. 장성자동차는 35배, 그 항서제약은 34배가 올랐고, 얘네를 또 평균적으로만 사도 29배가 올랐어요. 대표 인덱스는 6,200에서 3,000으로 반토막에 나 있는 이 상황인데도 될 놈은 되더라. 그래서 저희 진짜 결론은 진짜 될 업종, 요 네. 세 가지 업종을 한번 인도 가서 찾아보자, 뒤져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이게 이제 다음 편에 예고가 되면서 그 거의 시간이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찾았습니다. 찾아온 종목들이 요 표도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말씀으로만 설명드리면 왼쪽은 방금 말씀드린 중국의 샘플 종목들 9개만 일단 쭉 네. 늘어났고 그거와 가장 유사한 인도 종목들 9개를 또 찾아서 저희가 오른쪽에 늘어놓은 거예요. 대표적인 종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에어컨만 만드는 100배 올랐던 그리전기라는 회사. 네. 그 회사와 거의 제가 봐서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 볼타스라는 인도의 에어컨만 만드는 회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저희가 이제 쭉 골랐고, 이제 제가 봐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종목들, 그리고 그 업종이 왜 그렇게 오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 인도의 그 업종의 상황은 어떤지, 그런 거를 좀 하나씩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되게 중국 시장과 성장과 비교를 해서 인도의 성장 단계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우리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우리 시야를 뭐 어느 정도까지 넓혀야 되는지 이런 쪽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인도가 유명하다 이런 거는 뭐 다른 편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건 대충 그건 다른 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투자해야 될 거 콕콕 찍어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특히 오늘 현덕식 상무님께서 워낙 이머징 쪽에는 뭐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되게 좋은 얘기, 심도 깊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듣는 얘기는 총 4차례 정도 방송할 건데요. 한번 잘 세게 들으시는 게 1시간 정도씩 끊어서 할 건데 1시간씩 투자하면 내 재산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경험 통해서. 왜냐하면 현상무님께서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뭐 진짜 많은 얘기를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따지고 보면은 그 현상무님은 되게 그 VIP 돈 많으신 고객분들을 막 이렇게 테이블에 호텔 같은 데 모아놓고 되게 고급 정보를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분들 뭐 아시겠지만 워낙 큰 손들인데 그분들한테 해주시는 얘기를 이 뉴스핀 방송에 오셔가지고 해주는 거거든요. 잘 한번 들어서 청취해 주시길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